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내 군사적 긴장감이 장기화됨에 따라 미국 내에선 핵 무장 군비 경쟁이 불가피할 거란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체제에 반하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간의 동맹 전선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반면 서방의 동맹 전선은 수년간 지속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 분쟁에 대한 피로와 회의감이 누적됨에 따라 점차 균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동맹국에게 의지하는 대신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핵 무장 군비 확대를 요구받고 있는 셈입니다. 미소 간의 냉전 체제 이후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는 이 시점에 국가 간 핵 무장 군비 경쟁 레이스는 경제적으로 커다란 재정 압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시황 방송을 통해 미국의 핵 무장 군비 경쟁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과 이에 대한 증시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시황 판단의 진정한 기준인 전시경제 역학 차원의 시황 분석에 대해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될 테니 오늘도 리더의 스탁마켓 나우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리더 스탁 정예준입니다. 이번 주 스탁마켓 나우 시간에는 핵 무장 군비 경쟁에 돌입한 미국과 증시 영향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됨에 따라 미국이 핵 무장의 수위를 높여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 부분이 미국의 대선하고 맞물려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증시에도 좀 큰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본 영상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오늘은 제가 방송 영상에 출연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 공간이 환경적으로 좀 제약이 있어가지고 목소리로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방송 목차 3가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높아진 군사적 긴장감입니다. 최근에 장을 살펴보게 되면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만 주구장창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지금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간과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군사적 긴장감이 많이 높아져 있는 시대에 있다는 점 요거를 먼저 환기시켜 드리는 시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으로 군비 경쟁과 전시 경제 역학. 제가 오래전서부터 지금의 상황이 마치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 경제의 메커니즘도 전쟁이라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드려 왔습니다. 오래전서부터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대로 핵무장 군비 경쟁이 미치는 영향력이 또 굉장히 또 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인 부분, 투자적인 차원, 시황적 차원에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군비 경쟁이 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두 번째 시간 영상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패전 가능성입니다. 미국이 중국 혹은 러시아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승리할 거다라는 인식이 지배적인데 지금 일각에서는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견해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능성이 생각보다 꽤 높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렇게 보여지는지에 대한 부분 세 번째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1부 시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첫 번째 시간은 높아진 군사적 긴장감. 그래서 더 이코노미스트의 보도 자료를 확인시켜 드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군사적 긴장감이 많이 높아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이번 주 더 이코노미스트 주간지의 메인 표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멘트가 어떻게 써 있냐면은 The New Nuclear Threat라고 해서 새로운 핵 무기 위험 이런 문구가 달려 있죠.
2024년 8월 17일에 나온 메인 표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 표지글에 핵무기라는 그리고 핵위험이라는 이런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아메리카는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핵무기 군비 경쟁 레이스, 그러니까 핵 무장에 대한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확인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기사도 있어요. 만약에 남한, 우리나라죠. 대한민국이 뉴클리어 bomb,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이라고 하면서 한국이 핵무장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자체도 지금 세계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지정학적으로 안전하다라는 시선보다는 불안하다라는 시선이 있다라는 거죠. 중국하고 북한하고 국경을 가까이 두고 있으면서 한국이 핵무장으로 단단히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함부로 넘볼 수가 없을 텐데,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통해서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는 이제 위험하다는 시선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아래 글도 살짝 보시게 되면은 미국이 세계 제1의 국가로서 지금 딱 지위가 살아있는 상태인데, 이 동맹국들, 우리나라 같은 동맹국들한테 이 핵무기를 지어주는 것이 과연 괜찮은 상황인지, 그래서 이런 동맹국들에게 uncomfortable한 question, 불편한 질문을 강요받고 있는 상태이다 라고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미국이 한국한테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핵을 갖게 됐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 나라가 미국하고 우방 동맹 전선이 유효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관계가 바뀌어버리면 그러면은 친구한테 나를 찌를 수 있는 무기를 지어주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오래된 소설 중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 이전 박정희 정권 시절 때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 물음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소설이 있죠. 근데 우리가 독자적인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는 그 불편한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 그런 소설에서도 배경으로 나와지는데, 그런 관점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 같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스스로 핵무장을 해서 한국 같은 우방국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한테는 핵무기 갖는 거 보류, 이런 잣대로 이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이 한편으로는 되게 위험한 상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군사력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 기댈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죠. 다른 나라에게 지원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백그라운드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을 했죠. 임진왜란 당시, 일제강점기 당시, 이럴 때 주변 국가가 도와줄 수 있을 거라, 명나라가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청이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안 됐죠, 그죠? 우리가 스스로 핵무장을 하는 것이 어쩌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을 텐데, 미국이라는 우방국이 이를 결코 편안하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점.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더 이코노미스트에서 이번 주에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군사적 긴장감이 많이 높아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시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돼서 더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온 내용에 좀 더 디테일한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거기서 확인된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1986년서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의 탄두가 7만 개에서 12,000개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냉전 이후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소 간의 냉전 체제에 있었을 때에는 군비 확장을 막 해오다가 86년도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군비력을 줄이는 거죠.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평화의 시대이다. 전쟁의 시대가 아니다. 그러니 군비의 확장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돈으로 차라리 복지라든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헬스케어 이런 쪽에 더 투자하자. 그러면서 국방비가 삭감이 되고 무기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위험일 수 있으니까는 무기의 수량을 줄이자. 이런 시대를 요때서부터 요때까지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평화의 시대 속에서 군비 경쟁이 아니라 군사력에 대한 축소 시대를 살아왔는데, 근데 이 흐름이 지금 이제 거꾸로 가려고 하는 양상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면서 더 이코노미스트의 보도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이 유라시아 대륙 내에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몇 개 국가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그 북쪽 사막 지역에다가 지금 수백 개의 미사일 사일로를 건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35년,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시간이 이대로 지나가게 되면은 세계 3위의 핵 군사 국가로서 세팅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러시아와 미국이 핵 무장 기술력이 가장 높게 올라가져 있는 상태인데, 중국은 상대적으로 핵무기 시설이 많이 보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핵 무장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대로 가게 되면 세계 3위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을 걸로 보여진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화끈한 나라여서 그런지 핵 탄두를 위성에다 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주의 인공위성 궤도에 안착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 뭔가 위급한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서 군사적으로 뭔가 막강한 파워를 보여줘야 되겠다 싶으면은 우주 공간에서 바로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공격을 강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요새 중동 전선도 많이 뜨겁죠. 그 중에 이제 이란이란 나라가 특히나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란이 갖고 있는 특이점 중에 하나가 2018년도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핵 협정에 탈퇴를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을 향해서 니네 핵 기술 갖고 있는 거, 그리고 핵 기술 발전시키는 거 우리는 딱히 상관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조를 보이게 되면서 2018년도 핵 협정 탈퇴를 하게 되었었고, 그 시간 동안 이란이라는 나라는 핵 군사 기술을 계속 성장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5년 전 2018년인데 지금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란이 핵 군사 기술이 많이 성장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보도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마지막으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유명하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실험도 많이 보여줬었고, 특히나 핵미사일 관련 프로그램 쪽에 특화가 많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해킹, 보안 기술이 특히나 강화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미사일이라는 것도 결국 시스템적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나라의 핵폭탄을 내가 원격으로 해킹을 통해서 컨트롤링 할 수 있는 스킬이 있다라면은 그죠, 엄청난 무기가 또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나라가 우리의 핵 군사 시설에 해킹을 시도하는 것을 차단하는 보안 기술도 그만큼 또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각각 나라별로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위험한 거는 이 나라들이 쪼개져 있으면은 특화되어져 있는 기술과 인프라가 각각 나눠져 있으니까는 상관이 없는데, 이들이 만약에 힘을 합쳐서 하나의 국가처럼 행동을 하게 된다 하면은 이게 엄청난 위협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지금 미국의 대선과 맞물려서 이 트럼프라는 대선 후보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선 후보가 이야기하기로는 이런 멘트를 하고 있어요. 나는 아이언덤이라는 것을 짓고자 한다. 그럼 이 아이언덤이 뭐냐? 미사일 쉴드. 핵 미사일이 날아오게 되었을 때 쉴드를 칠 수 있는 아이언돔을 만들어서 아메리카를 프로텍트, 보호하겠다. 그리고 이 멘트가 또 이제 재밌는 멘트인데, It just takes one maniac. 한 명의 미친놈만 있으면 이게 가능하다고. 그리고 그게 본인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미친놈에 대해서 칼춤을 추겠다.
대신에 아메리카를 보호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런 트럼프의 행보를 굉장히 이제 열렬히 환호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을 희생하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미친놈이라고 부르고 또라이라고 부르고 전쟁광이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없다. 지금 시대가 이런 불안한 시대에 있는 만큼 얌전 떨 때가 아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미친놈의 길을 스스로 택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미국의 핵 군사력은 강화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아이언돔이다. 그리고 또한 미국의 핵 군사력의 확대는 동맹국을 보호하는 수단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동맹국들도 미국이 강해야지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상태에 처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가 미국은 만만하지 않으니까는 개기지를 않는데, 핵 무장이 되어져 있지 않은 다른 만만한 국가를 건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취약한 국가가 미국하고 동맹 관계를 맺고 있으면은 우리가 너희를 보호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우산 안에 들어와라. 그리고 우리는 핵 군사력을 확대해서 니네 나라들도 함부로 넘볼 수 없게 만들어 주겠다. 요런 기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현재 미국에서 핵 군비 경쟁의 레이스를 올리려고 하는 이 근원적인 이유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아름다운 미명 아래 현실적으로는 어떠한 미래가 또 연출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트럼프의 기조대로 상황이 진행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미래가 그려지게 될 겁니다. 더 이코노미스트의 그 메인 표지가 이게 구멍이 뻥뻥 뚫린 미국이라는 우산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자, 결과적으로 미국의 동맹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 있으면서 평화를 유지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니네가 독자적으로 핵 개발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아까 전에 우리나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맹국이 핵을 갖게 되면은 지금은 친구이니까 상관없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미래에 이 친구가 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 영원한 친구, 영원한 적도 없는 것처럼 동맹국이 핵을 가짐으로 인해서 미국에 오히려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니네는 만들지 말아라. 대신에 우리 보호 아래 있어라. 그러면은 평화가 유지될 수 있을 거다. 란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 미국은 보호에 대한 대가로서 방위비를 부담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이런 목소리가 분명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떠한 미래가 초래되냐면은 핵 무장 기술은 미국이 독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걔네만 핵 무장 군비 경쟁을 늘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핵 기술 개발비는 이 방위비로 동맹국에게 뜯어내면은 되겠죠. 이거 관세 정책하고 완전히 똑같은 전략입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을 하겠다라는 미명 아래에 세계 각 국가들에게 관세를 매긴다고 하잖아요.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한 관세를 매기겠다. 그리고 미국 국민들은 소득세를 감면해 주겠다고, 법인세를 뭐 감면해 주겠다고. 그래서 지네 나라 세금은 없애면서 이 부족분을, 이 재정의 부족분을 관세로 메우겠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발생되는 그 소득분을 미국의 재정으로 땡기는, 그래서 상쇄를 시키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다라는 걸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2.0 이야기하면서.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핵 무장은 독식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동맹국한테 방위비 명목으로 뜯어내게 되면은 또 똔똔이 상쇄를 시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미국이라는 이 보호가, 이 우산 보호가 어떻게 보면 되게 빈약한 거죠. 그래서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데 미국이라는 우산 아래에서 여기서 이렇게 비를 피하고 있어라. 요런 차원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러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저런 꼬라지가 난다고 하는데 해리스라는 사람이 되면은 상황이 바뀌는 거 아니냐. 최근에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느냐 아니면 뭐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느냐, 뭐 이거 가지고서 뭐 증시가
오르네 떨어지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갑론을박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유튜브로 그런 영상 딱히 안 만들고 있죠. 왜냐면은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해리스든 트럼프든 결과는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면서 해리스라는 사람이 어떠한 지금 정책적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었는데 그 사람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논조는 달라요. 트럼프는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동맹국에게 뜯어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제 좀 나쁜 놈, 미친놈 이런 걸 자처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해리스라는 사람은 되게 얌전을 떨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인물도 미국이 핵무장의 군비를 강화하는 데에서는 찬성을 한다, 동의한다, 미국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논조는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미국이 이렇게 강해져야지 동맹국들도 보호 아래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얌전하게 할 뿐이지 결과적으로 군비 경쟁에 미국이 참여하게 될 거라는 그 정책적 기조는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같은 사람이 더 솔직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차피 이거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돈을 여기서 뜯어내겠다라고 하면서 방법론까지 제시를 하는 거고 민주당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의 단독 재정만으로 일을 하는 데에서는 거기도 재정 적자가 높기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론이 물음표예요. 근데 하겠다. 이렇게 사람 좋은 척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동맹국을 위한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방법론을 아주 좀 양스럽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쩌면 이게 오히려 솔직한 이야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트럼프든 해리스든 이 기조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점. 그래서 2명 중에 1명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군사적인 정책 기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대로 미국이 나아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현재의 시대적 배경이 어떠한지 이해가 잡혔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경제적으로 끌고 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군비 경쟁과 전시 경제 역학이라는 이름으로 2부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 지난 영상에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이 전쟁이라는 시간 동안 이 경제의 역학 구조가 상당히 좀 무식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렇다면은 그런 줄 알아라 라는 논리가 적용되는 게 바로 이 전시경제 역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군사력이 곧 국가의 신용등급이 되는 시대라고 써놨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1등이다, 내가 1장이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튼튼한 나라야. 그리고 우리는 세계 1장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먹힌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금융시장에서는 어때요?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신용이 불안해지고 뭐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하면은 그만큼 뭐 환율이 올라가고 뭐 증시가 꺾이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튼튼한 나라이고 우리는 세계 1장의 나라니까는 우리의 화폐 가치는 흔들리지 않아. 우리의 채권은 흔들리지 않아. 우리의 주식시장은 흔들리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실제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다 라고 하면서 전시경제 역학 차원의 이야기를 제가 요 2차 세계대전 당시를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쓴 포스팅 글을 가지고 제가 많이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살짝 리마인드를 해드리고 현재 상황하고 한번 비교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블의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가 나오게 되는데 이 캡틴 아메리카라는 이 캐릭터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존재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캡틴 아메리카라는 이 코믹스가 가장 처음 발간되었을 때가 바로 요 1941년입니다. 여기 보시면 넘버 원 캡틴 아메리카의 첫 번째 시리즈 넘버 원 이게 1941년 마치 3월 달에 나온 걸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미국을 상징하는 이 캡틴 아메리카가 독일,
나치 히틀러를 때려잡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캡틴 아메리카의 오리지널이 바로 이 캐릭터라는 거죠. 그럼 이 캐릭터가 왜 이때 당시 나오게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전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죠.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국의 재무부는 대규모의 전시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됐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보증 주체가 돼서 빚을 발행을 한 겁니다.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대규모의 적자 재정, 국가 채무를 늘린 거죠. 우리가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빌려줘야 된다. 해서 US라는 이름으로, USA라는 이름으로 채권을 발행할 테니 이 채권을 갖고 있으면은 미국이 승리하게 되었을 때 그만한 가치로 보상이 들어가게 될 테니까 이거를 사라고 했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옵션을 걸었죠. 어떤 옵션을 걸었느냐? 채권 금리의 상한 캡을 씌웠다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드렸었죠. 채권이라는 거는 이자가 있잖아요. 이자. 그리고 그 이자가 상징하는 것은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여러분들이 삼성 이재용 회장한테 돈을 빌린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삼성 이재용이라는 그 사람이 설마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빌려갔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설마 100만 원이 없어서 이거를 못 갚겠느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이재용한테 100만 원을 빌려주는 데 대해서는 딱히 리스크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재용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그 사실이 가문의 영광, 안주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는 공짜로 빌려주겠다. 그리고 한 달 뒤에 공짜로 갚아라. 이자 안 붙을게.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나 삼성 이재용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어디 술자리 가서 자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제로 금리. 리스크가 없으니까 재벌집이니까 이자를 안 붙여서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거지 깽깽이가 1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하면은 절대로 쉽게 빌려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갚을 의지가 없을 걸로 보여지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때에는 그러면은 네가 이자로 뭐 30%를 주겠다고 여기 각서를 쓰라고. 그러면은 혹시나 빌려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자를 높게 붙여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30% 이렇게 붙인다. 그래서 안전한 신용 주체일수록 저금리, 불안할수록 고금리가 되는 게 이 채권의 기본 구조예요. 요즘 사람들은 뭐 무조건 그냥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채권금리가 상승하고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채권금리가 하락한다라는 그 논리만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펀더멘털이 무사할 때 이재용이던 거지 깽깽이던 신용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될 때에나 적용될 수 있는 논리이고 극단적으로 이 사람이 과연 이 채권에 대한 빚을 갚을 수 있을 능력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불안한 그런 이제 펀더멘털 붕괴 상황이 되게 되면은 채권에 대한 기본 원리에 따라서 이 리스크 프리미엄 이자가 움직이게 됩니다. 예전에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해드렸죠. 그래서 이게 채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미국의 채권이 어떻게 했다?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나라이다. 무조건 승리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금리를 비싸게 쳐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금리의 상한 캡을 씌워서 우리는 이 이상의 리스크를 갖고 있지 않는 채권이니까는 살라면 사라, 사기 싫으면 말아라.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비례 관계잖아요. 그래서 채권 금리의 상한 캡이 있다는 뜻은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채권 가격에는 하한제가 있다는 거죠. 미국의 채권의 가치는 이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왜? 어차피 미국의 승리로 결정될 전쟁이니까. 이 논리를 피면서 요걸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라 라는 논리로 금리와 가격이 책정됐었던 시대가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먹혔죠. 왜? 캡틴 아메리카의 활약으로. 그러니까 이런 마블 코믹스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세계에 배포를 하면서 어차피 미국이 승기를 잡았고 이거는 시간 싸움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선전, 광고, 즉 프로파간다죠. 이 프로파간다를 성공적으로 이행을 했기 때문에 세계인이 이러한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규제에 대해서, 상한 캡이라는 어떤 제도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파간다의 도구로 형성된 캐릭터가 캡틴 아메리카예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통해서 미국의 전시 채권이 성공적으로 판매가 되게 됐고, 그리고 그렇게 막대한 자금을 모을 수 있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의 승리자로도 우뚝 설 수가 있었다. 그게 제가 전시경제 역학 이야기하면서 해드렸던 이야기고, 그때 보여드렸던 그래프가 바로 이거죠. 1942년서부터 약 1947년까지 이렇게 상한 캡을 씌워놓고 이 이상으로 금리가 올라가지 않게 했다라는 점. 그래서 요거는 숏 레이트, 단기물이고, 이게 8년물, 빨간색이 8년물, 그리고 이 초록색은 그 이상, 장기물인데, 이렇게 이제 캡을 씌워놓은 거죠. 미국의 채권은 이 이상으로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다. 즉, 미국의 채권 가치는 이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에 따라서 리스크가 높아지잖아요. 왜냐하면 빚을 쓰니까. 미국 정부가 대놓고 빚을 막대하게 퍼붓고 있으니까는 이에 따라서 재정 위험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거를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이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리스크 프리미엄이. 근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뭘로써 이걸 증명했느냐? 전쟁으로서. 실제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를 증명을 했고, 그래서 이 채권의 시스템이 적용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경제적인 메커니즘을 이렇게 풀면서 성공적으로 승기를 잡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지 못했던 나라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도 제가 과거에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미국은 됐어요. 끝났어요.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유럽의 독일, 그리고 태평양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죠. 미국하고 전면전을 했다가 패배를 하는 패전국이 된 나라들입니다. 자, 그럼 패전국이 된 독일의 사례부터 먼저 살펴보시면은 독일의 실질 GDP, 1인당 실질 GDP가 이렇게 측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945년경 여기까지는 1인당 GDP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 독일의 경제가 흔들리지 않아요. 경제 성장이 완만하게 진행이 됩니다. 유럽 내에서 독일의 입지가 오히려 강해졌었던 때가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었던 당시였었죠.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영화 중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덩케르크, 그거 보시면은 연합군들이 독일 나치의 공격에 의해서 수세에 몰리게 되니까 덩케르크란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고, 거기서 영국으로 성공적으로 후퇴를 하게 되는데, 그 후퇴를 하는 장면을 굉장히 이제 감동적으로 그려낸 게 그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처칠 수상이 그 후퇴에 뭐 감명을 받고 미국을 불러가지고 우리 대신 좀 복수를 해달라, 그런 차원으로 이제 협조를 구하게 됐죠. 그러면서 뭐 우리는 뭐 들판에서 싸울 것이고 뭐 하늘에서 싸울 것이고 그 유명한 연설문 나오면서 그 다음에 미국이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으로 상륙 작전을 펼치게 된 다음에 그때서부터 이제 전선이 바뀌게 됐었다라는 거.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독일이라는 나라가 폐색이 짙어지기 전까지는 전쟁을 하는 과정 중에 경제 성장률이 올라간다, 먹고 살기가 좋다라는 데이터를 가졌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방에 이제 무너지게 됐다라는 거. 이 이야기 많이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과정 중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패배의 끝에서 이 충격이 한 방에 이제 찾아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우리는 패하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라, 이거를 독일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극단적인 사례가 있다라면 바로 요 환율이에요. 환율. 독일의 마르크 화폐랑 일본의 US 달러의 환율을
1935년도를 인덱스로 삼아서 이 차트로 세팅을 해놓은 건데, 1935년도 당시 기준의 그 US 달러와 독일의 마르크 화폐 간의 비교를 기본값으로 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환율을 기초값으로 두고 전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환율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파란색 그래프가 플랫하게 움직입니다. 안 변해요. 그러니까 독일의 마르크 화폐는 US 달러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라고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라 라는 주장이 시장에서 먹혔다라는 거죠. 공식적인 오피셜한 시장에서는. 근데 여기 밑에 보면 빨간색 그래프가 보일 겁니다. 이거는 블랙마켓이에요. 블랙마켓. 암시장이죠. 우리 식으로 치면은 암시장. 그래서 오피셜한 시장에서는 독일이나 미국이나 똑같은 화폐 지위를 갖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독일의 전쟁의 폐색이 짙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독일이 너무 막대한 빚을 짐으로 인해서 큰 재정적 위험이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독일의 화폐 가치가 사실 실질적으로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암시장에서는 이 환율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다가 1945년도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완전히 이제 제로 수준에 가까이 붙어 있게 되죠. 그래서 암시장에서는 이런 가치를 갖는데 독일의 마르크 화폐가 오피셜한 공식 시장에서는 이 정도 가치를 갖는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허장성세를 떤 거죠. 이게 가능한 시대가 전쟁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요즘의 주식장하고도 좀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요새 보면은 뭐 조선해운 철강, 뭐 해운, 뭐 화학 이런 종목들 보면은 2021년도 이후서부터 현재까지 우하향 추세를 그리면서 신저가를 언제 경신할란지 레이스를 하는 듯한 느낌으로 처참하게 처박혀 있는 상태인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현대차 이런 몇 개 종목만 좋다고 하고 있고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만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엄청나게 좋은 그런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데, 2023년도 어닝 쇼크, 그리고 이제 뭐 4개 분기 연속 적자 이런 걸 기록했었던 히스토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똑같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만 보면은 뭐 엄청나게 성장성이 있다고 하고 엄청난 큰 미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가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허장성세를 하는 분위기가 이때랑 좀 유사한 게 아닌가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먹혔다. 그래서 암시장에서는 가치 평가를 받지 못했던 마르크 화폐가 공식적으로는 미국과 동일 가치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허장성세를 피다가 패전 이후 1948년에 한 방에 그냥 휴지 조각이 나게 되죠. 그래서 오피셜한 곳에서도 이렇게 화폐 가치가 사라지게 되는 이런 시간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게 독일의 사례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유사해요. 일본도 보시면은 패전을 하기 전까지는 1인당 실질 GDP가 계속 상승하면서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1945년도를 딱 기점으로 해서 이게 급락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환율도 일본의 화폐와 그리고 미국의 달러와의 환율 추이를 보았을 때 1935년도의 환율을 기준값으로 100%로 두고 보았을 때 1939년 넘어가면서 살짝 꺾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 80% 정도는 가치가 유지가 되죠. 그래서 이때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상하게 가만히 있어. 플랫하게. 시장의 법칙에 맞춰서 흔들린다 하면은 이렇게 뭐 흔들릴 법도 한데 아니래. 그냥 우리가 그렇다면 그렇다라고 하면서 일본의 화폐 가치는 미국의 화폐 가치와 80% 정도 동일하다라고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낸 다음에 194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확 급락을 하게 된 다음에 이것도 똥값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럼 1945년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45년 8월 15일 우리에게는 광복, 일본에게는 역사적인 치욕, 바로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이 터지게 됐었던 시간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오펜하이머 영화 많이 보셔서 잘 아실 텐데 그때가 이때예요. 여기를 기점으로 그냥 한 방에 가치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실제 일본이 여기서 이전에 이미 폐색이 짙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허장성세 떨다가 한 방에 무너지게 됐죠. 이런 게 가능한 게 바로 전시경제 역학, 바로 전시시대라는 점을 오래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는 이 상황이 어쩌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제가 시황의 기준으로서 이 전시경제 역학이라는 것을 많이 끄집어 와서 설명을 해드렸었죠. 자,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신다라면은 이제 군비 경쟁, 핵 군비 경쟁 이쪽으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핵 군비 경쟁을 강화함에 따라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적자 재정이 확대될 만한 위험이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군비에 많은 돈을 써야 되니까. 자, 그럼 미국 입장부터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미국도 적자 재정 확대의 무대에 들어가게 되겠죠. 국방비를 올려야 되니까. 그만큼 국가가 써야 되는 돈이 커지게 되게 됩니다. 그럼 미국도 국가부도 위기가 생겨요. 재무부 파산 위기가 생긴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 번 경험했잖아요. 이제는 뭐 너무 오래된 이야기여서 기억도 잘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예산을 짤 때마다 이 부채 한도가 꽉 찼다. 그러니까 미국이 쓸 수 있는 이 마이너스 통장에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 끝까지 돈을 이미 다 써서 이 뎁 실링, 부채의 이 천장에 부딪히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부채 한도를 위로 상향하지 못하면, 즉 마이너스 통장을 더 쓰게 상향 조절을 하지 않으면은 파산이라고. 그래서 미국 재무부가 셧다운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서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돈을 더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또 똑같이 뎁슬링에 부딪히네, 재무부가 셧다운 위기가 있네, 이럴 수가 있게 되죠. 실제로 그래서 미국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됐었던 사건도 비교적 최근에 있었었습니다. 그러던지 말던지 증시는 쌩까고 올라가다 보니까는 기억에도 남지 않는 이벤트로 지금 자리하고 있지만 그랬던 역사가 분명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적자 재정 확대한다 하면은 요 위험이 동일하게 생긴다라는 거. 자,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미국은 이제 내일 모레 망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약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센 척 들어가야죠. 전시경제 역학 차원으로 가야 되니까. 그럼 우리는 세계 1장이다.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라. 세계 1등 국가인데 우리가 어떻게 망하냐고. 우리가 어떻게 디폴트가 나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쓰는 빚은 결국 다 회수가 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세계 1장적 지위를 갖고 있는 이 국방력을 기준으로 미국의 신용은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적자 재정 확대를 나아가겠죠. 2차 세계대전 때도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달러는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굳건히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파워를 가지고 어느 정도 적자 재정 위험을 국방력으로서 상쇄시킬 수 있는 그 가능성, 그 캐파가 인정이 됩니다. 이게 좀 치사하지만 세계 1등의 지위를 갖고 있는 나라의 어떤 특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만 흔들리지 않는다라면은 이런 무대가 가능하다는 사실. 그래서 미국은 빚으로 지어진 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엄청나게 많은 국가 채무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안 무너지잖아요. 왜? 이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로써 미국은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봐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도 군비 경쟁에 같이 들어가게 된다 하면은 이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자 재정을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이 나라도 국가부도 위기가 생겨요. 그렇겠죠? 2018년도 미중 무역 전쟁을 경험한 이후서부터 코로나 팬데믹을 때려맞기까지 그 시간 동안 굉장히 경제적인 피해를 누적적으로 많이 쌓아온 국가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회복이 안 되잖아요, 요새도. 그리고 세계 경제의 생산 기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나라가 내일 모레 한다라고 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위험을 또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꼬라지가 이미 되어져 있는 나라인데 여기다가 군비 경쟁을 하겠다고 재정을 더 쓰래.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국가부도 위기, 재무부 파산 위험이 또 동일하게 생기겠죠. 자, 그러면 이때 중국은 어떠한 미래로 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미국하고 똑같은 논조를 펴야 됩니다. 우리도 강한 나라다. 그리고 그걸 증명하려면은 군사력 행사를 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점. 이 이야기도 지난 시황 영상에서 많이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계 패권적 지위를 우리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무대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경제적으로 계속 그로기 상태에 빠져 있는 중국이 이 난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해상 권력을 남중국해에 집결시켜서 대만을 향해서 공세를 펼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세에 몰린 쥐새끼가 고양이를 무는 격이라고도 표현했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칼 한번 휘둘러 보자.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같은 경우에도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 배상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는 이렇게 뒤지나 저렇게 뒤지나 칼 한번 휘둘러 보자 라는 차원에서 히틀러라는 사람이 대중들을 집결시켜서 일으켰었던 전쟁이 2차 세계대전입니다. 중국도 지금 비슷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이 군사력을 활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력하게 제시가 되는 무대가 바로 남중국해, 대만 간의 갈등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산 위험이 생기게 되었을 때 세계 패권적 지위를 증명하겠다라는 명분으로서 군사적인 행동을 확대하게 된다. 하게 되면은 그쵸. 중국의 군비 경쟁이 이 무대까지 끌고 갈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스스로 보호를 해야 된다. 미국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하겠다고 하면서 지네 나라만 챙기는데 우리도 각자 도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무대로 이제 휩쓸려 가게 되게 되면은 적자 재정 확대, 국방비에 대한 증액을 요구받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 국가부도 위기, 재무부 파산 위험이 또 생기죠. 우리도 빚이 지금 엄청 많아요. 믿기지 않을까 봐 제가 기사를 또 준비를 했는데 세계 24위의 지위를 갖고 있었던 게 이제 11위로 올랐다. 어떤 분야에서 한국의 국가 총부채 5년 새에 더 악화됐다. 그래서 GDP의 2.7배가 지금 국가 총부채로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세계 1등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국가의 총부채 규모로 보았을 때에는 5년 사이에 세계 24위에서 11위까지 껑충 튀어 올랐고 GDP 대비 2.7배예요. 그럼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가 어디냐? 미국, 일본 이런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뭐가 있다? 세계 일장적 지위. 세계에서 브랜드 파워가 높기 때문에 신용이라는 게 어느 정도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 레벨까지는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빚은 그 나라의 턱밑같이 추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도 이 같은 무대에 노출되게 되었을 때 이 위험이 생기게 되게 돼요. 그러면 우리도 뭐 중국이나 미국처럼 군사력을 보여줘서 세계의 지위를 한번 보여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죠. 우리 일부 시간에 방송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왜 한국은 핵무기를 갖지 못하는가에 대한 그 불편한 질문 말씀해드렸잖아요. 우리는 미국의 우방국으로 있지만 한편으로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하고 국경을 가까이 두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만약에 미국의 등에 칼을 꼽는 배신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핵무장을 시켜줄 수가 없다라는 불편한 사실, 그런 이야기 했었었죠. 그래서 스스로 자주적인 군사력 활동을 하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대미 군사 원조 요청을 해야 돼요. 미국한테 군사적인 지원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미국이 그에 대한 대가로 방위비를 내라 하면은 여기서 또 돈 나가죠. 그죠? 그래서 국가의 펀더멘털이 튼튼하다. 잘 살아있다. 그러면은 뭐 재정 더 쓰는 거 상관없습니다. 국민들이 돈을 잘 벌어. 그러면 상관없다라는 거죠. 근데 요새 뭐 실물 경기 상황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기업들 계속 생기고 있고 경기 개선세가 잘 안 느껴진다라는 게 기업, 가게에서 매일같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국가가 돈을 더 쓰겠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통장을 또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재정 위험에 따라서 이런 취약성이 또 쉽게 노출이 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성을 갖게 돼요. 왜? 국가의 신용이 곧 그 나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게 되니까 전시경제 역학에 따르면은. 그래서 여기서 좀 더 확장돼서 봐야 되는 개념이 바로 요거죠. 제가 2023년도 연초에 이 영상 찍어드렸습니다. 증시 폭락 D-21이다 하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뭘 돌이킬 수 없느냐?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이제 역전되는 시대가 찾아온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놓고 욕을 또 오지게 먹었죠. 증시 폭락이 21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하는데 떨어지긴 뭐가 떨어지냐고. 그래서 증시 폭락은 뭐 예상대로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틀린 전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역전돼 있다는 사실은 이 영상을 제작해냈던 당시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10년물 금리 역전 현상이 지금 사상 최대 수준까지 벌어져 있고, 그리고 이 벌어져 있는 시간이 이렇게 긴 역사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좀 특이 사항이죠. 전시경제 역학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라 라는 식의 증시 상황이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한국하고 미국 간에 금리가 역전이 되어 있는 그 정도 상황이 되면은 한국에 존재하는 외국인 자금들이 대량으로 엑시트를 해서 나가는 게 상식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식적인 상황이 통용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 역전이 점점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일반적인 상황으로 가정해서 아무런 변동성을 내지 않는 이런 특이 사항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흥미로운 일이죠.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파란색 그래프가 미국하고 한국의 10년물 채권에 대한 금리 스프레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로 밑으로 떨어졌다는 뜻은 이제 마이너스 역전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신다라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한국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쳐. 사람. 한국이라는 사람의 신용이 있고 미국이라는 사람의 신용이 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국뽕 차지 말고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에서 갖고 있는 지위가 있고 한국이란 나라가 세계에서 갖고 있는 지위가 있죠. 누가 더 높죠? 미국이란 나라가 압도적으로 높죠. 그러면 미국은 신용이 좋아. 아까 얘기했었던 대로 이야기하면은 삼성 이재용 회장이에요. 그러면은 금리가 높다 낮다 신용이 높은 만큼 저금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지는 한국에는 고금리를 적용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이게 노말값인데 이게 역전이 돼 있다고. 역전. 그게 이제 한미 10년물 금리 역전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언밸런스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밸런스 상황이 났을 때 증시가 충격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여기 가까운 사례 보시면 요때 여기 마이너스로 떨어졌을 때 2018년서부터 2020년까지 이때 주식시장이 어땠는지 한국 증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답이 보이실 겁니다. 미중무역전쟁서부터 코로나 팬데믹까지 약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하향 추세의 장을 쭉 경험했었을 때가 바로 이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23년도 들어서 또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 영상도 만들어졌던 거고. 그래서 이런 위험이 지금 다시 찾아오고 있다.
그리고 이게 해소될 걸로 보여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주식시장은 전혀 이에 따른 불안을 반영하지 않고 멀쩡히 진행되고 있지만 재미난 건 뭐냐면은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지금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가속되고 있고 이 시간이 지금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24년 8월 현재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어진 채 지금 2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있다라고 지난 영상에서 소개를 했었었죠. 똑같아. 그것도 언밸런스 상황인데 이것도 언밸런스 상황.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돼 있는 상황이 뉴 노멀 값이 돼서 이게 기본치가 돼서 이 언밸런스 상황을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방금 전에 군비 경쟁 이야기하면서 국가에 대한 신용 위험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터지면은 이 언밸런스 상황이 정상화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재정 위험에 덜 노출되는데 한국은 재정 위험에 많이 노출된다라고 하면서 여기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세게 주고 미국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덜 주게 되게 되면은 지금 비상식적 이 상황이 맞춰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즉 한국이 미국보다 더 신용이 높은 나라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언밸런스 상황이 되어 있다라는 건데 이게 정상화가 되려면은 한국은 금리가 많이 올라가야 되고 미국은 덜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국가의 신용도가 건드려지게 되면은 한국은 많이 위험한 나라이다 하면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많이 적용이 되고 미국은 덜 적용되고 하면은 이 역전차가 좁아지게 되겠죠. 그 역전차가 좁아지게 됐었던 과거가 바로 1919년에서 2020년으로 갔었던 이때입니다. 이때 생겼던 게 코로나 팬데믹 쇼크였죠. 그래서 지금 계속 이게 역전된 채 규모를 늘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맞춰지게 되는 미래가 된다라면은 그 역시 증시 충격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대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그 미래를 열 수 있는 수단으로서 군비 경쟁에 대한 작동이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염두에 보시면서 장을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의 패전 가능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일장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대다수의 세계가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패배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 현지 내에서도 이러한 목소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코노미스트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아메리카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 메이저 워, 그러니까 주요 전쟁, 그러니까 대규모 전쟁, 그러니까 핵심 전쟁.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이란 나라를 상대하는 걸 이제 메이저 워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보여진다. 그러면서 이 나라는 미국이죠. 이 나라는 지금 인지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뭐에 대해서 다가오는 위험 그리고 prepare for them cost. 그러니까는 이 전쟁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인지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보도 자료의 밑에 보시면은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미국의 이 전쟁 관련 주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미국, 아메리카는 might struggle to win or perhaps lose. 이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거나 혹은 패배할 수도 있지 않을까 보여진다. 전쟁에서 뭐에 대한 전쟁? 차이나 또는 러시아와의 전쟁.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큰 전쟁을 준비하기에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이걸 준비하는 데에서는 천문학적인 노력과 비용이 수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인지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러시아,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 연합을 하면서 굉장히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라는 그
다가오는 위험, 덴저에 대해서도 딱히 인지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싸우게 되게 되면은 결과론적으로 패배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가 꼬이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시나리오가 전혀 꼬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시나리오가 더욱더 명확해지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전 영상을 잘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지난번 영상 그리고 그 지난번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었죠. 일단 지난번 영상에서는 여기 인플레이션형 불황을 적절하게 대응하는 법, 레이 달리오가 이야기했었던 이 적절 대응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하다? 예측이 불가능한 깜짝 쇼크를 줘서 통화 약세를 유도하는 것이 인플레이션형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법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아저씨가 했다고 이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죠. 그리고 저는 이 방법으로 제가 봤었을 때는 전쟁이라는 방법을 택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했었었고 그러니까 이게 시나리오에 딱 부합하는 내용이 되죠. 미국이 패배한다라는 게 미국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었던 전쟁에서 패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배를 한다라는 게 뭐 미국이 중국의 속국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면전에서 패배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이제 제시가 되면서 이게 무너지는 거죠. 미국이란 나라의 신용이. 그러면은 깜짝 충격이 생기겠죠. 기축 통화의 지위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 달러에 대한 통화 약세가 충분히 유도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걸 만들어내면은 재미나게도 레이 달리오가 제시했었던 인플레이션형 불황을 적절하게 대응하는 타겟법을 쓸 수 있는 카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러시아나 중국을 상대로 해서 패배할 것 같다는 그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 시나리오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상황을 연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미국이 실제로 뭐 중국 밑에 이제 속국으로 들어가느냐 그 개념은 아니죠. 왜? 그건 여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또다시 한번 약달러를 주문한 트럼프 2.0 요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여기서 이야기했었던 결론이 바로 요거였죠. 어쩌면 미국은 세계 1등의 지위를 유지한 채 자멸하는 길을 택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뭐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지만 제가 보는 시선에서 러시아란 나라와 중국이란 나라가 미국의 상대가 되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소련이라는 나라는 냉전 체제를 경험하면서 이미 그 지위가 많이 쇠퇴하게 되었고 그 후속으로 쫓아오게 된 중국이란 나라는 미중 무역 전쟁서부터 현재까지 6년이라는 시간을 경험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도 많이 쇠퇴하게 됐어요. 그래서 힘이 이미 다 빠져 있는 상태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허장성세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 또 역시 마찬가지. 결론적으로는 패전국이 됐지만 그 전까지의 과정은 어땠어요? 세계 일장적 지위를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는 그 기세가 굉장히 셌었던 나라가 독일과 일본이었습니다. 그런 잠시나마의 영광을 누리는 과정에서 세계 일장적 지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변함이 없었다. 마찬가지 기조로 세계 1등의 지위를 현재 미국은 굳건히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걸 유지한 채 이제 자멸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위험하다, 깜짝 충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 달러의 통화 약세가 주도적으로 연출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위험에 대한 피해는 미국이 때려 맞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더 세게 때려 맞는다는 사실. 그죠? 그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뉴스나 이런 데에서는 미국이 위험하다, 미국이 자멸한다, 기축통화의 지위가 흔들린다 라고 하지만 그에 따른 실질적인 영향력은 다른 나라 화폐 가치가 더 떨어진다든지 다른 나라 경제가 더 고꾸라진다든지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그러한 사례를 과거에 많이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게 이거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전 세계 뉴스에 맨날 미국 얘기만 나와요.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을 했네. 미국의 국민들이 집을 잃었네. 미국발 금융위기네. 라고 하지만 자산시장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국가가 있다라면은 사실 중국이란 나라가 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샘플로 상해 종합 주가 지수를 많이 보여드렸었죠. 상해 종합 주가 지수가 2007년도까지 최고치를 찍으면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만들어진 정점을 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경험하면서 다 터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지수가 여기 있어요. 아직도 07년도 당시 기록했었던 요 최고 수치가 경신이 안 돼 있는 상황에 있다. 요 이야기 많이 해드렸습니다. 다른 나라 전 세계 증시는 08년도 쇼크를 이미 다 극복을 하고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중국의 자산시장 중에 이제 특히나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통해서 아직도 이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미국은 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게 보이지도 않죠. 이때 충격받고 뭐 사상 신고가를 써서 막 여기까지 날아가고 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런 주가 지수를 여전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뉴스는 온갖 미국 뉴스만 나오는데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중국이란 나라의 자산시장 버블이 더 세게 무너졌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샘플이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사태. 이것도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경험하고 나서 미국이 헬리콥터 머니라는 이름으로 돈을 뿌려댔습니다. 그래서 자꾸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는 미국이 너무 무리한 확장 정책을 쓰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2011년도에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온갖 뉴스는 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미국의 신용이 흔들린다 였는데, 흔들리는 건 미국의 신용이라고 뉴스가 나오는데 그에 따른 피해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훨씬 더 세게 봤죠. 2011년도 당시에 증시 하락도 세게 경험을 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이후입니다. 미국은 이거 때려맞고 나서 헬리콥터 머니 받고 주가가 이렇게 사상 신고가를 향해서 쫙쫙 성장을 했어요. 다우존스가.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요거 충격 때려맞고 나서 그 이후에 12년서부터 1년, 2년, 3년, 4년, 5년, 17년까지 우리가 흔히 이제 박스피 장세라고 불리는 요 가두리 장세에 갇힌 채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기사 글을 제가 이제 삽화된 사진이랑 같이 가져와 봤는데 계속 뭐 우리나라 코스피는 1900, 2000 그 사이를 5년 동안 계속 비볐어요. 그 시간 동안 다우존스는 사상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면서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대를 만들게 된 배경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거. 그래서 뉴스는 신용등급 강등이 미국에서 터졌다고 나오는데 그에 따른 피해는 우리나라 같은 힘이 저조한 나라가 더 세게 봤다라는 사실. 근데 이게 이제 오래된 과거에서 잘 체감이 안 된다 하신다라면은 가장 가까운 사례 요거 보시면 좀 이해가 쉽겠죠. 2024년도에 블랙 먼데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또 최근에 생겼죠. 8월 5일 날. 그래서 이것도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라고 불렸잖아요. 그죠? 그럼 이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가 터졌을 때 어느 나라 증시가 제일 많이 피해를 받느냐? 니케이. 니케이가 사상 최대 4,451포인트가 빠졌다. 12.4%의 폭락을 경험했고 우리도 코스피가 8.77% 하락을 했었었죠. 마감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8.7이었고 그리고 장중에는 10%가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미증시는 그 정도의 충격을 받지는 않았어요. 개장하자마자 개파락을 하긴 했지만 장중에 싹 다 끌어올렸죠. 그래서 뉴스는 미국발 경제 침체의 공포, 뭐 미국발 쇼크, 미국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문제가 생기는데 증시에 대한 반응은 다른 나라들이 더 세게 보게 됐었던 이런 가까운 사례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미국이 자멸을 하는데
1등의 지위를 유지한 채 자멸을 하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가 자멸을 해도 우리보다는 위에 있다. 그러니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떨어지는 스텝보다 더 많이 떨어져야지 정상이다. 이 논조가 먹히게 되니까 금융시장에서 이러한 반응들이 연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미국에서 위기가 생기고 혹은 뭐 미국의 패전 가능성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된다고 해서 뭔가 상황이 다른 방향으로 잘못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쵸 이미 오래전에 해왔던 방식대로 자멸하는 거는 미국이지만 그에 따른 페널티는 다른 나라들이 더 세게 보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위함을 뜻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이제 최종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핵무장 군비 경쟁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얘기가 좀 샛길로 샜는데 다시 좀 돌아올게요. 자, 미국의 핵무장 군비 경쟁 모드는 세계 국가들로 하여금 재정 위험을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그래서 재정 적자를 확대해야 되는 무대 속으로 이제 푸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펀더멘털이죠. 나라가 튼튼하다. 그래서 재정을 더 쓰는 데서 무리가 없다. 소득세가 잘 거친다. 기업들이 법인세를 아주 미친 듯이 잘 벌어다 준다. 그럼 그 중에 일부 떼서 재정 확대하는 거 노프라블럼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태가 지금 아니라는 거. 그래서 보통 이런 디폴트 위험, 파산 위험이죠. 재정을 확대하다 보니까는 이제 파산이 일어나고 있다. 디폴트가 일어난다라는 그 위험. 이 위험은 펀더멘털이 살아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펀더멘털 붕괴와 함께 이 디폴트 위험이 같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흔들리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은 사람의 몸으로 생각하시면 돼. 튼튼한 신체를 갖고 있는 자, 예를 들어서 뭐 윤성빈 같은 피지컬을 갖고 있는 자가 뭐 감기에 걸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뭔가 심각한 문제로 가느냐? 아니라는 거죠. 뭐 급체를 했다든지 뭐 노로바이러스 같은 이제 무슨 뭐 바이러스에 걸렸다든지 하면은 좀 아프고 지나가면 돼. 하지만 이렇게 지병을 앓고 있는 어떤 이제 고령자, 노령층에서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이게 돌아가시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이걸 국가적인 차원으로 끌어서 이야기하면은 나라가 튼튼해져 있으면은 바이러스가 침입하게 되었을 때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게 취약해져 있을 때 노령층, 노인, 지병이 있는 노인층에게 뭔가 치명적인 뭔가 문제가 이제 건드려지게 된다 하면은 잠깐 아프고 마는 게 아니라 이게 상당히 생명의 위협으로까지 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멀쩡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쉽지 않죠. 이미 오래전서부터 뭐 SVB 파산 이런 거,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신고하면서 무너졌던 거, 그리고 뭐 건설사 부도 나는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태영건설 이런 회사들 워크아웃 신청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었죠. 그리고 부동산 PF의 부실 문제, 그리고 가까운 과거에 티몬하고 위메프 파산 터지면서 또 이제 이커머스 시장에서 또 난리가 한번 났었었죠. 그리고 SVB 파산 문제 생겼을 때 우리나라는 새마을금고 뱅크런 이런 문제들이 지금 2022년, 23년 그때서부터 계속 보도가 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펀더멘털의 이상 징후들은 계속 목격이 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 종합주가지수 등락에 따라 외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2700이다. 뭐 혹은 2800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도 지수는 안 빠지니까 괜찮다. 근데 이게 전시경제 역학 구조로 보게 되면은 허장성세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은 8월 5일 날 장 빠졌을 때도 그냥 평범한 장이었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지수가 확 밀리는 모습이 한 차례 목격이 됐었잖아요. 물론 그것도 최근에도 다 극복됐다고 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는 과장이었다. 뭐 이렇게 또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런 사건이 생겼다라는 것만으로도 뭔가 좀 이상한 감이 들긴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 주가 지수가 시총 상위주 몇 개 종목으로 허장성세를 하고 있는 걸 수 있고, 그리고 진짜 찐으로 위험한 펀더멘털 붕괴 징후들은 이런 식으로 주가 지수와 상관없이 목격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주식시장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경계감을 갖고 볼 만한 상황이지 편안한 시선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뭔가 시한폭탄을 하나 갖고서 장을 보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뭐 도박적인 느낌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있긴 있지만 오늘은 안 터지겠지 하면서 오늘은 매매해도 되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다가 만약에 하필 재수없게 폭탄이 터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날에 느닷없이 갑자기 폭탄이 터지면서 또 한순간에 계좌 손실을 극대화시키는 날이 또 찾아오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 그 피해를 그냥 온팡지게 다 때려 맞아야 되는 상황으로 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황적인 부분들이 제가 오래전서부터 주식 투자를 대하는 데 있어서 보수적인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인 거죠. 21년도서부터 지금 벌써 이제 뭐 3년에 다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도 제가 보는 시황 관점에서는 전혀 지금 변화가 없고 오히려 지금 지수가 허장성세성 시세를 내고 있기에 오히려 시한폭탄을 계속 끌어안고 있는 형태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시한폭탄을 옆에 두지 않고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세가 오기를 바라면서 시황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에 대한 이런 시황 관점이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시황에 집중하시면서 현재 상황에 주목을 하실 텐데, 뭐 주가지수 시세에 등락에 주목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배경에 대해서 많이 간과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황에 집중하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간에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벌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오래전서부터 해드렸는데, 여전히 제 생각은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고, 여기까지 해서 미국의 핵무장 군비 경쟁에 따른 시황에 대한 영향력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잘 유지해 놓으시고 다음 주에도 리더스탁과 함께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